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입양됐다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비극. 검찰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한 대로 시민들 분노가 옮겨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건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젯밤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죠. 당내 반발은 예상이 된 바고요. 야당은 이 발언 책임져라.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14일에 있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판결 내용과 그 직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봐야 사전 교감 여부나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는 이른바 선의에서 비롯됐는지 등 그 경위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 사면 논란 관련해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희 정치대담 국수 코너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면 논란 비롯해서 구치소 집단 감염 문제, 중대재해법안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가시화된 공수처 출범과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새해 첫 거래일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를 봐서는 오늘 사상 첫 3,000 고지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새해 증시, 금융, 실물경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터졌는지도 국제시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먼저 그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그저께 1월 3일 날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글을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설사 대통령께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하셔서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어떤 그 철저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무의미하죠. 그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만큼 그 국민의 공감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사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는 전두환 씨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론을 새 벽두에 좀 놀랍게 꺼낸 이낙연 당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의 그 고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들여다보면 아마 올해 1월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요? 제3구심 판결 이후에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5년 차인 올해와 마지막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시고 어떤 형태로든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고민과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또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해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저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방금 이제 참회, 반성, 사죄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면 반대하신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또 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사면 건의 이게 어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쪽으로 찬성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예. 대부분 그런 분들도 예.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예. 성숙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민 공감이 없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가지는 그 위치,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그 고민의 깊이를 들여다보자 이런 정도의 차원일 거고요. 예.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 드리세요. 예. 어떤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참여 없는 그런 사면 논의, 그리고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관된 또 같은 종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어떤 이 사면 건의에 대한 것은 신념이다라고 거듭 또 이야기를 네네. 하고 계신데 네네. 아마 이제 대표 임기가 3월 9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안에 어떤 집권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예.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말 선의로서 대통령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네네. 그런 충정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정, 선의에서 비롯된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역풍을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요. 이분이 네. 원래 신중하시고 정교한 판단하시는 분, 그런 발언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청와대와 사정 교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정 교감 없이 할 정도로 꼭 남은 임기 3월 9일까지 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자신의 책임이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청와대와의 교감에 대해서는 이낙연 예. 대표 본인이 그런 네네. 일이 없다고 정리를 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말을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다만 그 1월 3일 날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네네. 이낙연 대표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보셨겠죠? 글을 올리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저한테 네.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꽤 상당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서 하셨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네. 당신이 광화문에 오래 있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총리 재직 시절에 이제 네. 청사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예. 이제 광화문을 오래 이제 보았다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개혁과 그 역동성의 어떤 상징이던 광화문 광장이 예. 지금은 국민 갈등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예.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네.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예.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네.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넘어가겠냐.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데 네. 굉장히 좀 저는 진지하고 선의로 충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통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여쭤봤어요. 네. 제가 이낙연 대표의 개인 참모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주요 당직자로서 당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그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좀 여러 가지 좀 소통과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함께 말씀을 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셨으면 네네. 훨씬 더 공감을 얻고 네. 좋았을 것이다라는 좀 안타까움도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인터뷰 중인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인터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 네. 그러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예상은 된 바긴 한데요. 네.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장난하는 것이냐. 이 발언에서 이제는 또, 문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라. 발언을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네. 이해하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어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또 이렇게 사면 문제를 가지고 또 국민 분열이 일고 이런 모든 책임의 원초적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탄핵을 당했고 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범죄로 형이 확정이 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사과도 한 것 아니겠어요? 사과하시죠. 그리고 예. 때만 되면 국민의힘은 전에 정당 명칭은 달랐습니다만 때면 되면 국민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왼발로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국면을 잘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야권에서 이렇게 더 압박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면 관련해서요. 뭐랄까 분수령일까요? 뭔가 좀 구체화 또 실체화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14일 제3구심 나오는 거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직후로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예상되는데 그때쯤 뭔가 좀 더 윤곽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4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추정입니다만 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4일 이전에 예를 들어 잡혔다면 네. 이와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예.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네네. 그렇게 예.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예. 이제는 이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14일 이전에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게 크게 설득력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일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잡아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좀 그런 수준보다는 좀 더 나아간 수준으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충정과 선의는 네, 충분히 네. 이해를 하지만 결과는 예.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보소통위원장이시니까 다른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대 공수처장 과 그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 정지시킨다. 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한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에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이 공수처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그만큼 또 국민적 합의라고 저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수처 출범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했다고는 주장하지만 사실은 좋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비토권이 아니라 예. 공수처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공수처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을 국민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 7월 15일 이후에 법으로 시행된 사항이고 지금 위법 상태에 계속 있었던 그런 책임을 네. 국민의힘이 면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공수처장 후보, 다시 말해서 김진욱 후보자는 여당 야당도 아니고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아예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한다거나 구성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청문회 전략은 안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요. 예. 다만 김진욱 후보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 검증인 청문회에 성실 임하겠다. 네네. 이 청문회 자체를 야당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보는 김진욱 후보자의 시각, 그런 시각이면 네. 야당이 정말 아무리 날카로운 송곳 검증을 하더라도 충분히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고요. 예. 또 박범계 후보자는 이제 검찰개혁 시즌2 본인도 마무리 투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투수는
꼭 뭐 100 몇십 킬로대 강속구를 가지고 네. 그 마무리를 하는 투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여러 가지 유연하게 네. 뭐 변화구도 좀 던지고 이래가면서 결과적인 목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는 네. 마무리 투수 임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추미애 전 장관께서 사실은 굉장한 그 강속구를 던졌던 그런 투수였다면 네. 박범계 마무리 투수는 좀 그러한 유연성을 보여서 청문회에서 야당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질문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좀 토지 등 누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야당에서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지고 또 이거를 이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기된 토지 누락의 문제는 사실은 박범계 후보자가 아주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이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이다, 사과드린다, 깔끔하게 사과를 했고요.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해명이 가능하고 금액이 또 약 한 2천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요.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가오는데 여당의 이제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 공약으로 민심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안정화를 가장 큰 이슈로 국민들께서 스스로 꼽고 계십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공급 확대와 그다음에 주거 복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국민께 다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새로운 관문 공항으로서 꼭 24시간 운영되는 그러한 공항으로서 필요하고 낙후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강력한 정책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SNS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정의나 미안해 라는 손글씨 많이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다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것을 위해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관련해서 국제구호개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죠. 세이브 더 칠드런의 권리옹호부 고우현 매니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이브 더 칠드런의 특히 권리옹호부라면 당연히 이제 아동 권리옹호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동학대 사건이 원래는 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도리어 이제 아동을 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대 사건이 사실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특히 이번 양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피해 아동을 우리가 그 이전에 살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저희한테 무겁게 다가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전에 세 차례나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그 증거 불충분이라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이 증거 불충분 이게 정체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신고자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뭐를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동학대 신고는 사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그 사람이 이게 아동학대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예를 들면 아이 몸에 뭐 지속적으로 멍이나 상처가 있다든지 연령에 맞지 않게 아이가 자라는 것 같다라든지 너무 어린 연령의 아이가 뭐 집이든 차에서든 이렇게 방치된다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이면은 입증의 책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의 그런 사실관계는 신고자가 아니고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든 그런 현장 조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갖고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증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증거 확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해자가 아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처럼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진술하기가 어렵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가정 내에서 외부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아동을 대변해야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는 점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을 증거 확보에만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동 학대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고 아동의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려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행법에서도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뭐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써서 아동을 이 현장에 위험하다면 이곳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의 보호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유럽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최근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는 반성을 해서 이제 아동 원가정 보호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동 원가정 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동의 원가정이 그 가정 아동 양육이라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 원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아동이 처한 위험 사항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고 아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왜 그때 분리하지 못했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다는 게 또 그런 부작용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나가고 있는 게 조금 더 큰 문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한국에 살다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러 나가는 같은 경우에 그 부부가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그 현지인들한테 신고가 들어가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 얘기 많이 들려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이제 특히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동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방임에 관한 신고가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방임은 아이가 뭐 정말 신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거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방임이 아동 학대까지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아동 학대가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방임도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일어났던 화재처럼 아이들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방임 역시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아동 학대다라는 네네. 좀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제 비슷한 사건이 지금의 제도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는 또 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부터 지금 좀 시급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계속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때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 크게 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의구심은 이게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쉽고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내놓았다라고 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미봉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2013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 차례 소풍 가게 해달라던 만 8세의 서연이가 죽었던 사건이고요. 그때도 이제 서연이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그 위험한 가정에 계속 두게 함으로써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인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절박한 마음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포함한 아동단체들,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상조사하고 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쭉 거쳐갔던 기관이라든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거를 살핀 활동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이서연 보고서고 그게 발간된 게 201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뭐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6년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너무나 더딘 변화가 있었고 일례로 이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이가 처한 위험을 면밀하게 살피려면은 아이들은 성인들하고 다르게 그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전문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경찰이 됐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됐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이 됐든 이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질적으로나 양쪽으로나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써야 될 예산이 6년째 예산 항목으로 공식적으로 편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사업이 계속 그 제자리 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늘어가고 있어서 신고는 거의 지난 5년간 한 2.5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요, 2.5배? 그런데 인프라는 20%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있으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전에 소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가 가서 아동 보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5배면은 뭐 퍼센트로 하면 250% 아닙니까? 근데 인프라는 20%.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봐도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 정인이도 이제 입양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양 기준이나 입양 절차 또는 사후의 어떤 관리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지금 좀 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입양됐던 은비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돌이켜보면 아동이 입양되기까지 거친 과정에서 네. 여러 결정들이 내려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결정이 아동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 또는 이 입양을 주선하는 기관들의 편의에 의해서 내려졌던 선택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양이라는 게 아동 보호 조치의 한 가지일 뿐이지 늘 아동에게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입양 과정, 입양을 할지 말지 그리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그래도 이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내렸으면 이 입양 과정, 그래서 어떤 부모를 어떤 절차로 만나서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인가의 모든 과정들이 아동에게 이게 최선인가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하루빨리 데려가고 싶다라는 욕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고우연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홍보선의 출발선의 처음에서 내일은 중앙입양원 등 입양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